안녕하세요. 금속 조직학 강의하는 윤정일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조만간 이렇게 방송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강의했었던 영상들을 뭐 가끔 모니터링을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 몰랐어서 일단은 내용 전달에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소리도 너무 적고 아무래도 마이크를 따로 쓴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 소리가 좀 이렇게 웅웅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따로 마련을 해서 음성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쵸? 마이크를 쓰는 게 훨씬 더 소리도 잘 녹음이 되고 또렷하게 의사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빨리 없어져야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학 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좀 강의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뭐 이번 주가 계속 연휴 기간이기도 해서 길게 안 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가지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 전달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금속 조직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 조직학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 그대로 금속이라는 재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속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속의 구조,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지만 금속의 결정 구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속의 결정 구조. 결정 구조는 뭐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자들이 쌓여 있는 어떤 규칙을 찾는 것을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금속이라는 재료는 원자들이 금속 결합을 통해서 쌓여 있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어떤 구조, 어떤 실질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데, 그 물질의 근원이 되는 원자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반복적으로 쌓여 있는 이런 원자들에 있어서의 배열은 어디나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한 구조의, 즉 반복되는 최소 단위의 것을 우리가 단위정이라고 부르고, 이 단위정 내에서 어떤 방향 그리고 면을 표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저희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면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배웠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조, 반복적으로 나타난 원자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방위만 가지고 그 기준 방위를 통해서 누구나 같은 방향, 같은 면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규칙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밀러고, 그래서 우리가 밀러가 표현된 숫자로 방향과 면을 나타낸다. 그래서 밀러 지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수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표현한 숫자를 이용해서 이런 단위적 내에서의 방향과 면을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던 거였습니다. 다 생각나죠? 뭐 생각 안 나면 지난 시간 강의들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뭐냐면, 방향과 면은 이렇게 생긴 육방정, 그쵸? 이렇게 생긴 육방정에서는 방향과 면을 찾기가 쉬웠다고. 근데 이런 입방정이 아니라 이런 육방정인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육방정에 있어서의 방향을 표기하는 거는 원래 밀러 지수인 세 가지 숫자를 어떻게 A1, A2, A3, Z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숫자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그런 거였었고, 면은 입방정에서 배웠었던 규칙을 육방정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입방정은 우리가 익숙한 X, Y, Z만 생각하면 되는데, 육방정은 어떻게 A1, A2, A3, Z 이렇게 네 가지 방위를 모두 다 신경 써야 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이런 얘기 했었지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학문 한 가지를 배운다는 건 그 학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을 배우고 그 용어를 이해하는 건데, 이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쓰기 때문이야. 그쵸? 입방정은 X, Y, Z라는 방향에 있어서의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쉽게 잘 표현을 해. 근데 그게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거라고. 육방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연습을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냈었던 과제 답도 같이 알아보면서 이 육방정에 있어서의 면을 표기하는 방법을 좀 봐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육방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육방정에 있어서의 면 방향, 아니 육방정뿐만 아니라 입방정에서의 면 방향을 볼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X, Y, Z축. 육방정은 A1, A2, A3, Z축을 꼭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보면 A1은 여기 있고 A2 여기 있고 A3 여기 있네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기준이 A1 여기 있고 A2, A3 여기 있는데, 세 번째는 다른데 A1 여기 있고 A2 여기 있고 A3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이거는 내가 기준점을 잡았을 때 내가 그 기준점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 그림에서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던 A1, A2, A3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여기 A1, A2, A3가 아니라 여기를 A1으로 하고 여기를 A2로 하고 여기를 A3로 할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방위에 있어서의 면과 조건, 방향을 표현하는 사람이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건 뭐냐면, A1, A1, A1의 방향 다르다고, 그 기준에 있어서 조건들을 잘 확인해서 표현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우리 숙제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과제를 내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기된 면, 이 면의 밀러 브라베이 지수를 알아내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밀러 지수를 알아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드렸던 과제 때문에 이메일하고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렇죠?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셨으면 설명해 드릴 텐데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그쵸?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답은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우리 일단 첫 번째 기준점 A1, A2, A3가 이 방향이네요. 그쵸?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야. A1 이쪽으로 가면 A1이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그쵸? 이건 앞에서 다 얘기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자, 이 빨간색 이 면을 찾아봅시다. 일단 기준점을 여기로 하려고 봤더니 벌써 봐라. A3는 안 만나는 것 같고 A1도 안 만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질문도 그거예요. A3도 안 만나는 것 같고 A1도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들이 앞쪽 입방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 기준점에 대해서 x, y, z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내드렸던 문제, 그렇죠? 가령 뭐 면이 이 면이다. 이 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였었죠. 이 면인 경우에는 x축과 안 만나는 건가, 만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는 기준점을 변경했었죠. 지금 기준점을 이걸로 삼을 게 아니라 기준점을 이걸로 삼으면 x 방향으로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즉 1바에서 만나는 거고, 그렇죠? y는 이 기준점으로 보면 y는 미안합니다. x는 이쪽 방향인데, 그렇죠? 이게 기준점이면 x가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x는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안 만난다고. y는 기준점이면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죠. 어떻게? 1바 방향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기준점 z하고는 이 면은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면지수로 표현하면 0, 1바, 0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기준점 이동에 있어서의 조건은 계속 말하지만 반복적인 격자, 반복적으로 쌓여있는 원자 구조에서는 기준점 이동이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x, y, z축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은 화살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결정된 화살표 방향을 임의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기준점을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원래 그림이 이 그림이니까 보면은 여기 이쪽 방향에 대해서 지금 기준점을 이걸로 생각하면 어려워진다고. 그럼 기준점을 뭘로 생각하면 기준점을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준점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A1은 이 방향으로 플러스, A1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A2는 이 방향으로 플러스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예요. A3는 이 방향이 플러스고 이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그쵸? 이 화살표 이쪽 방향이잖아. 그쵸? 화살표가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그 방향이 플러스고 반대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기준점을 넣어봅시다. 우리가 입방정에서 면지수 했을 때 x, y, z 순서대로 면지수를 찾아가듯이 방향도 마찬가지였고, 육방정에서도 면지수 찾아갈 때는 A1, A2, A3, Z 이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봅시다. A1에 여기가 기준점이었을 때 A1에 대한 방향 보면 여기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마이너스 가면 만나네요. A1은 1바에서 만나. A2로 봅시다. A2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잖아. 그쵸? 근데 이쪽으로 해서 가면 이 면과 빨간색 면과 만나네. 됐죠? A3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이쪽 아무리 쭉 가봐야 이 면하고 만나지 않아요. 만나네. Z축은 여기가 Z잖아. 이 선 쭉 해봐야 이 면하고 안 만납니다.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이걸 면지수로 바꾸면 1바 1, 0,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과제의 말하자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방법에 있어서 이게는 이제 기준점을 바꾼 건데 다른 방법을 하나 봅시다. 다른 방법은 뭐야? 지금 이 빨간색 면하고 평행인 면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우리가 앞쪽에서 또 배웠듯이 입방정에서 여기 면이나 혹은 여기 면은 서로 같은 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점을 다 바꿔서 같은 면인 걸 다 확인을 해봤잖아. 그럼 봅시다. 이 빨간색 면하고 같은 면은 어디예요? 요 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의 밀러 지수를 구하는 거나 빨간색 면의 밀러 지수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면의 밀러 지수를 구한다고 칩시다. 그럼 기준점을 원래 있는 기준점을 쓰면 이 면은 A1에서 이렇게 하면 만나네? 만나고 A2는 이쪽인데 이쪽으로네요? 만나네? 어떻게?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A2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A2잖아요. 됐고 A3는 이 면은 평행하니까 됐고 Z는 똑같고 그럼 얘를 밀러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 1바 0, 0 면. 요것도 정답입니다. 교수님,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두 개의 면은 그러면 같은 면입니까? 그쵸? 같은 면이네요. 같은 면입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같은 면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방향에서 111 방향은 1바 방향과 어떻게 됐어요? 동일한 위치에서 어떻게? 가리키는 방향의 조건만 달랐죠. 반대 방향을 가리켰었잖아. 얘랑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면은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특정한 방향이 가리키는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서 얻게 되는 이 조건은 두 개가 어떻게 서로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방향은 가리키는 조건에 있어서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서로 달라요. 만약에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면 가리키는 방향의 조건이 다른 거라. 근데 면은 이 면이나 혹은 이 면이나 만약에 어느 쪽이든 간에 가리키는 조건에 있어서 확대됐었을 때 서로 평행하다면 서로 같은 면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조건에 있어서 증명을 한 셈이라고. 빨간색으로 된 면이나 같은 평행한 이 면을 밀러 지수를 구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두 개가 서로 같은 면인데 조건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준점 변동에 있어서 조건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다. 다만 방향이 가리키는 조건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 혹은 내가 구하려는 면과 평행한 면, 그 어떤 면을 구해도 밀러 지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방정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닙니다. 입방정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기말 시험 때 학생들한테 냈었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매우 저조했었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육각기둥에 대해서 이 파란색 면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셈입니다.
그쵸? 여기 한 면의 한쪽 끝은 여기 있고 한쪽 끝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육각 기둥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셈이에요. 측면에서 보면 육각 기둥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다시 측면에서 보면 육각 기둥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가리키는 면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면입니다. 자, 이거의 밀러 지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준 A1, A2, A3 똑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A1이 되는 겁니다. A2도 A3도 똑같아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플러스예요. 반대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자, 봅시다. A1 기준점을 그냥 여기로 둬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A1이죠. 만나네. 플러스 A1을 만나고 A2는 이렇게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 면과 만나지 않습니다. 됐고 A3는 여기에서 이쪽 방향인데 얘를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쭉 이어가면 만나네. 됐죠? 그 다음에 Z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쭉 올리면 만나네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꿔보면 역수니까 1, 0, 1바 1 끝. 이렇게 되는 거. 연습이 되나 모르겠네. 충분히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되죠.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내드렸던 문제가 이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연습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해서 생겨지는 면, 그쵸? 그려지나요?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려지는 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요렇게 해서 면이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해서 면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걔네들의 면 지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만 해보면 금방 요령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오늘까지 해서 결정학적 위치에 대한 방향이나 면 표기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금속 결정 구조에 있어서의 새로운 내용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X선 회절이라는 거예요. X선 회절. 미안합니다. X선 회절. 이걸 영어로 하면 X-ray diffraction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 필요하냐? 금속의 결정 구조를 우리가 알아낸 방법이거든요. 여기 좀 더 덧붙이면 브라베이라는 사람이 7종류 14가지로 금속의 결정 구조, 재료의 결정 구조를 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없이 그걸 어떻게 파악했을까? 그걸 파악한 방법이 바로 이 X선 회절입니다.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용어를 봅시다. X선은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일 것 같고,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말, 회절이네. 회절을 한번 생각합시다. 회절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반사, 굴절, 회절 이렇게 있어요. 반사, 굴절, 회절. 반사는 어떻게? 어떤 웨이브.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이동이 되는 건데 이 파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방향대로 그대로 다시 거울처럼 튕겨져 나가는 이게 반사. 그렇죠? 리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굴절은 뭐예요? 굴절은 매질이 달라서. 그렇죠? 굴절이라는 건 뭐냐면 매질 변화에 의해서 들어오는 파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 이게 굴절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뭘 갖고 했었냐면 물에
빛을 쪼였을 때 빛을 통과하고 반사되는 애. 그리고 빛을 투과해서 빛이 물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었었을 때 빛의 방향이 꺾이는 애. 그렇죠? 이걸 배웠을 텐데 이게 굴절이 되는 겁니다. 굴절. 반사하고 굴절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회절은 좀 독특해요. 회절은 뭐냐면 가령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합시다. 소리. 여기에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소리도 일종의 파거든요. 웨이브예요. 웨이브. 물론 이제 소리는 이제 횡파가 아니라 종파가 되는 건데 뭐 그 종파의 특성이라는 것보다는 소리는 여기 질렀을 때 반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서 있는 사람에게도 그 소리가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절은 간단하게 뭐냐면 휘어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휘어지는 현상. 웨이브가 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던 어떤 파가 휘어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절. 그래서 회절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 쭉 전달되는 파가 좁은 슬릿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꺾인다든가 뭐 두 슬릿에 의해서 중첩된 영역에 있어서 나타나거나 혹은 이렇게 통관하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서 파들이 서로 다시 나뉘어졌던 파들이 합쳐진다든가 이런 것 현상들 즉 파가 휘어지는 현상 나타나는 것을 회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X선 회절은 회절을 아까 뭐랬죠? 휘어지는 현상이 회절이라고 했어요. X선이 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이제 개념을 좀 더 이해해 봅시다. 일단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간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용어 그 간섭이에요. 뭐 집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간섭하지 마세요. 그죠? 그 간섭이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간섭이라고. 그렇죠? 간섭은 외부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 그게 간섭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 내용 들어서 이제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강과 상세를 이제 봅시다. 간섭은 이야기가 됐고 간섭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영향을 끼치는 거라며. 보강은 뭐예요? 더해지는 것이 보강이. 상세라는 건 뭐야? 사라지는 것. 사라진다는 표현보다는 없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봅시다. 없어지는 것. 그게 상세. 보강이란 단어나 상세라는 단어나 보다 한자에서 나왔던 말이라 잘 요즘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보충 강의할 때도 보강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뭔가 더해지는 것. 상세라는 거는 사라지는 게 상세라고. 자,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자, 이렇게 생긴 파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파가 있고 이 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의 제일 높은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루라고 부르고 파에 대해서 제일 낮은 곳을 뭐라고 부르면 골이라고 부릅니다. 파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나 어떤 입자가 운동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복적인 형태를 띄어서 움직이는 것, 이걸 보고 파라고 부릅니다. 웨이브.
이 웨이브가 움직이는 조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미안합니다. 에너지가 제일 높은 영역을 마루, 에너지가 제일 낮은 영역을 고리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조건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계속 같은 모양이 반복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파장, 뭐 이렇게 해서 되면 파장이 두 개에서 뭐 두 파장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우리 얘기를 돌아와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제 보강 간섭 이런 건 뭐냐? 보강 간섭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어떤 노란색인 파가 있고 분홍색인 파가 있을 때 이 파가 진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때 다음과 같이 골과 골이 같은 영역에서 만나게 되고 마루와 마루가 같은 영역에서 만나게 되면 결국은 이 파는, 즉 노란 파와 분홍색 파는 어떻게 합쳐져서 하나의 큰 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있어서의 파의 높이가 원래가 뭐 1이었으면 이 1과 1이 합쳐져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골과 골의 깊이가 1이고 이 골의 깊이가 1이면 노란색과 분홍색이 합쳐져서 2라는 골을 가지는 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보강 간섭이 되는 겁니다. 보강 간섭. 그럼 상세 간섭은 뭐냐? 상세 간섭은 아까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보강 간섭과 다음과 같이 노란색 파와 노란색 파와 분홍색 파가 진행이 되어졌을 때 이 둘이 만나게 되는 조건에서 이 둘이 만나게 되는 조건에서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마루와 골이 만나고 골과 마루가 만나는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조건이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으로 봐서 결국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합쳐짐에 따라서 에너지가 제로인 조건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상세 간섭이라고 불러요. 다시, 간섭은 다른 하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간섭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파가 분홍색 파에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 조건에 있어서 만약에 노란색 파의 마루와 분홍색 파의 마루가 만나는 조건으로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증폭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상세 간섭은 뭐냐면, 상세 간섭은 간섭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어떤 파의 마루와 어떤 파의 골이 동시에 만남으로써 그 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상세 간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은 뭐냐면, 두 개의 파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이런 파가 있고 이런 파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움직이다가 만났을 때, 만나는 과정 중에 마루와 골의 위치가 어떨 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커지기도 하고 에너지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갑자기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하는 X선 회절은 결국은 X선이라는 파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금속의 결정 구조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든요. 그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내용으로 그 X선을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X선, 즉 X선이 가지고 있는 파의 특징을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앞쪽에서 배웠었던 X선 회절,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이 브레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의 이해였어요. 자, 봅시다. 요게 X선이에요. X선 내가 이렇게 비췄습니다. 그렇죠? X선은 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였어. 근데 이게 어떻게? 금속의 어떤 면이에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뭐 111면, 100면 그런 면이에요. 원자들이 쭉 배열돼서 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보여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즉 X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튕겨져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걸 입사라고 하고 이걸 반사라고 칭하는데, 원래는 회절 개념으로 봤었을 땐 입사와 반사가 아니고 산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복잡한 용어는 뭐 우리가 굳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쪽으로 입사, 즉 들어와서 반사, 즉 똑같은 방향대로 튕겨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 조건에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봅시다. 여기 면이 있어요. 이 면과 이 면은 깊이 방향으로 더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을 때, 말하자면 여기는 여기 면이고 이거는 요 밑에 존재하는 다른 면이라고, 깊이가 서로 다른 면이라고. 이해했죠?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대로 똑같이 만약에 길이를 그린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대로 똑같이 길이를 그린다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면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길이대로는, 처음에 통과했었던 이 길이대로는 여기를 통과를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왜? 얘는 얘랑 비교했었을 때 이 판은 이만큼의 길이를 더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잠시만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내가 이만한 끈의 길이를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나가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길이의 끈을 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면 출발점에 있어서의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된다고. 만약에 끈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똑같은 길이대로, 이 선의 길이만큼 이 길이대로 하면, 이 선의 길이만큼 이 길이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어질 수가 없죠. 이만큼의 길이가 부족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얘기는 이 선은 이만큼의 깊이를 이만큼 지나와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조건에 있어서의 상태를 서로 비교했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같은 길이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썼을 때 얘는 이렇게 이만큼의 깊이만큼 더 들어와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왜 설명을 하냐? 이 용어를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 용어를 이해시키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나가는 것과 얘가 이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었을 때 이 둘이 결국 동일한 길이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이만큼은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에 길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 이 깊이만큼 밑에 있는 애는 더 지나야만 같은 길이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로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온 길, 즉 움직인 경로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길이 차이를 경로차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경로차가 왜 중요한 거냐면 결국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그렇죠? 보강 간섭을 발생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 보강 간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앞쪽에서 봤듯이 만약에 파가 진행돼 있었을 때는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겹쳐야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사되는 위치가 달라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파에 있어서 보강 간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움직이는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 길이 내에서 나타나는 파의 마루와 골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그 조건에 있어서의 유지가 계속해서 되어야만 보강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보강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X선 회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 나온 용어들이 좀 있어서 그 용어 때문에 지금 이 보강 간섭이 발생하는 조건까지 그냥 제가 제 편한 용어들을 섞어서 쭉 왔어요. 그렇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 텐데 오늘은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늘 들었었던 한번 쭉 이해했었던 그 용어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줄 예정이 있습니다. 주중에 보강용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게 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 조건에 있어서 내용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줄거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금속의 구조를 배우고 있고 금속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결정 구조.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적 내에서의 면과 방향을 표기하는 방법도 배웠고 오늘 했던 거는 그 면과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특이한 현상 X선의 보강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 그 금속이 어떤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계속 연휴들이 겹치고 있어서 강의를 좀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있어서 과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보강 간섭이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그걸 간단하게 예를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호관 간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해서 내용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따로 파일로 해서 뭐 PDF로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거기에다 타이핑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는 뭐 간단하게 작성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여기까지 해서 휴일들 잘 보내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